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이경희님의 하지입니다. 이 작품은 시집 와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구박을 받으며 살아온 최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책안뜰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하지, 이경희.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마루로 올라선 최 씨가 방문을 열어 젖혔다. 경숙은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다. 후덥지근한 방 안에선 화장품 냄새가 진동을 했다. 뒤집힌 추리닝과 브래지어, 짧은 치마와 티셔츠 등이 방바닥에 널린 화장품들과 뒤섞여 발길에 차였다. 쳐 죽여도 시원찮으련. 살기 가득한 최 씨가 눈에서 불을 뿜었다. 날카로운 호미 끝이 당장이라도 경숙의 몸뚱이를 찍어내릴 듯 공중에서 번쩍거렸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진작 결판 냈어야 했다. 길을 막고 물어도 죽어 마땅한 년은 경숙이란 년이지 졸지에 남편을 잃은 최 씨가 아니었다. 그런 확신이 이제야 들다니 최 씨는 자신의 물렁했던 의지가 원망스러웠다. 공중에서 춤을 추던 최 씨의 호미끝이 섬뜩한 기합 소리와 함께 그대로 이불 위로 내리꽂혔다. 번개 같은 손놀림이었다. 그녀의 기합 소리에 허름한 창호지 문이 바르르 떨었다. 놀란 흙벽이 마른 흙들을 우수수 쏟아냈다. 오래전에 멈춘 개종식에도 놀라 부르르 떨었다. 다시 중심을 잡은 최 씨는 깊게 숨을 골랐다. 홈이 한번 내리치기가 그토록 힘들기는 처음이었다. 그 넓은 콩밭을 이제껏 혼자 다 메왔어도 지금처럼 헐떡거린 적이 없었다. 온몸의 기운을 홈이 자루에 몰아 내리쳤는데도 이불 속에선 짹하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 정도 내리쳤으면 질긴 수수대도 나자빠지지 않고는 못 베겼다. 질긴 년. 최 씨는 다시 한번 호미를 치켜들었다. 죽은 듯 숨소리조차 안 내고 누워있던 경숙이 후다닥 일어나 앉으며 소리를 질렀다. 자, 여기 찍어요. 떡국님이 제사 지낸다고 나야 한 미천 더 챙겨가면 좋지. 노인네가 모르는가 본데 아마 이 정도면 콩밭 200평은 팔아줘야 할걸. 경숙이 치마를 걷어올려 실팍한 허벅지를 드러냈다. 실실 웃으며 뒤로 제치고 앉아있는 꼴이 사내와 낯거리라도 벌릴 폼이었다. 최 씨는 기가 막혔다. 도회지 술집으로만 돌아다닌 년이라 독종인 줄은 알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번뜩이는 세부치 앞에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다니 5, 6월 독사도 그보다는 독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보다 최 씨는 홈이 한번 잘못 내리치면 콩밭 200평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경숙의 공갈에 그만 맥이 빠지고 말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콩밭만큼은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었다. 근처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고 주변에 모텔과 음식점이 질비하게 늘어서면서 눈뜨기 무섭게 땅값이 치솟았다. 마을 회관이 있던 자리에는 대형 마트가 들어섰고 이장이 살던 집터에는 모나코라는 호화로운 모텔이 들어섰다. 최 씨의 유일한 말동무였던 영우 할머니가 살던 집터 주변에도 물품 창고와 무슨 공장 등이 들어섰고 그 옆으로 덩그마니 최 씨네 땅만 남았다. 불과 4, 5년 만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30호가 넘게 살던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마을을 상징했던 그 너른 콩밭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나마 이곳이 두전리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최 씨의 집과 콩밭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아무도 최 씨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최 씨는 그들이 부르는 땅값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10,000원인지 100만 원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처럼 돈가방을 눈앞에 펼쳐놓아도 침 한 번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땅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땅이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땅 때문이었다. 밭을 만들고 논을 늘리는 즐거움이 없었다면 최 씨는 벌써 박씨 가문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땅을, 그것도 200평이나 되는 콩밭을 호미자로 한번 잘못 놀려 빼앗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최 씨는 경숙의 허연 허벅지를 내리찍는 대신 옆에 있던 베개를 힘껏 내리쳤다. 베개 속에서 왕겨가 품어져 나왔다. 노인네가 힘이 남아도나? 왜 베개는 까부스르고 난리 부르스야?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빨리 돈이나 해줘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나가줄 테니까. 커다란 소통이 출렁거릴 정도로 악다구리를 쓴 경숙이 부르르 떨고 있는 채 씨의 손을 비웃듯 쳐다보고는 도로 들어놓을 양 이불을 잡아당겼다. 어림도 없는 소리 마루 잉년아. 세상이 어디 내년 생각처럼 그리 만만한 줄 알아? 영감탱이가 너한테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간 사람 말을 내 어찌 믿고 내년 헌티 금싸라기 같은 내 땅을 팔아주냐 말이여. 내년 하는 싹 봐서 찻싹시라도 해줄까 했는디. 이젠 어림도 없으니 내 집에서 썩 나가 이년아.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 내련이 만만하게 생각했다. 웬만하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겠지 기대했는데 경숙은 최 씨의 불같은 성질을 만만히 볼 일이 아니다 싶었다. 그랬다간 최 씨 말대로 찻싹은커녕 머리채를 잡힐지도 몰랐고 공연한 헛고생에 한미천 치고 돌아오길 눈 빠지게 기다리는 동진한테 어떤 배신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경숙은 마음이 우울해졌다. 아직까지는 동진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계획했던 일에 차질이 생길까 불안했다. 한평생 술만 따르며 살 수도 없고 망가는 남자 만났을 때 한미천 챙겨 술집 족보 말끔히 지우고 평범하게 살 작정이었다. 모든 일은 동진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니 경숙은 그저 그가 시키는 대로 착착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걱정되는 것은 동진이 워낙 성질이 사납고 급해서 일을 서두르지 않으면 자칫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놈의 영감이 그렇게 죽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신도시에 4층짜리 건물을 사서 등기까지 마쳤을 수도 있었다. 이렇게 차질이 생기고 보니 팔자 억세게 안 풀린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다. 영감이 죽기 전에 딱 한마디만 해놓고 죽었으면 제 아무리 원수더라도 숨 넘어가기 전에 유언을 채 씨가 안 들어줄 리 없었을 것이다. 경숙 입장에서는 영감이 땅 문서를 손에 쥐어준 것도 아니고 딱히 다른 증명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서 최 씨가 고집을 꺾을 때까지 배짱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미쳤어요? 빈손으로 나가게? 그렇게는 못하니까 죽이든 살리든 할머니 마음대로 해요. 누구는 뭐 흙 파서 장사한 줄 알아요? 칠순이 넘은 영감 구린내 마다 않고 물고 빨고 온갖 서비스 다 해줬는데 이제 와서 오리발레 밀어요? 나요. 쌩쌩한 젊은 애들한테도 외상 한번 안 줬어요. 사실 그도 일이라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했다. 노동이 대가치고는 좀 가하다 싶긴 하지만 그것은 착취가 아니라 고용주의 자율적인 선심이고 약속이므로 노동법까지 따질 필요는 없었다. 그녀가 실수한 것은 노동계약에 따른 증명서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몸으로 익힌 기술만 써먹다 보니 머리 쓰는 일은 대체로 서툴렀다. 하지만 세상 사는 문서나 정의, 도덕보다 뚝심과 배짱이 더 통할 때가 많았다. 경숙은 후자의 이치에 모든 걸 걸었다. 뭐 흙? 흙은 이년아 아무나 퍼다 쓰는 줄 알아? 내년 몸뚱이보다 흙 한 주먹이 더 비싸단 말이여. 흙 한 주먹이면 콩도 심을 수 있고 팥도 심을 수 있고 푸성기도 심어 먹을 수 있다는 거 몰라? 너야말로 표시도 안 나는 미천 갖고 돈 벌어 먹은 년이 어디서 큰 소리여? 내년 몸에서 질경이 한 뿌리라도 캐낼 수 있다면 내 외상까지는 생각해보겠다. 좋아요. 어디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봅시다.
누가 덜하고 할 것도 없이 두 사람 다 마지막 카드를 내보인 양 팽팽한 긴장감이 방한 공기를 부풀렸다. 쇠파리 한 마리가 양쪽 벽을 번갈아 날며 두 사람의 거친 숨결을 부채질했다. 찢긴 달력을 타고 천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노래기 한 쌍은 금방이라도 방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듯 보였다. 최 씨가 노래기와 쇠파리, 경수기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셋을 한꺼번에 몰아넣고 호미를 휘두르면 성이 풀릴 것 같았다. 셋 중 어느 하나 결코 유익한 존재가 아니었다. 최 씨한테는 모두 천적이나 다름없는 죽어마땅한 미물들이었다. 그들의 죽음을 놓고 왈가왈부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최 씨는 다시 한번 호미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러고는 벼락같이 내리쳤다. 순간 경숙의 비명이 팽팽했던 공기를 찢으며 방안을 뒤흔들었다. 미쳤어요? 사람 잡는 줄 알았잖아요. 노래기 한 쌍이 반으로 뚝 잘린 채 이불 위로 떨어졌다. 토막난 몸에서도 놈들의 발들은 쉼없이 움직였다. 새파랗게 질린 경숙이 이불을 털어내며 최 씨를 향해 하얗게 흰자위를 드러냈다. 최 씨 호미가 자신의 정수리를 향해 날아오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경숙은 그 못지않게 토막난 노래기에 놀라 등허리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다. 그쯤에서 두 사람의 싸움은 일단락된 듯 최 씨가 먼저 호미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경숙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자리 보전하고 누웠다. 휴전이 필요했다. 분을 사기려 눈을 감아보지만 경숙은 기약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했다. 하루라도 빨리 최 씨한테 돈을 받아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최 씨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는 일 없이 구들짝만 쥐고 있자니 좀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때 베개 밑에 넣어둔 핸드폰이 조심스레 울렸다. 경숙은 베개 밑으로 잽싸게 손을 집어넣었다. 안 되겠어. 노인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단 말이야. 다른 방법 없을까? 무슨 방법? 땅 문서를 훔쳐내든지 사람 시켜서 노인네 손 좀 봐주든지. 그리고 나 언제까지 여기 있으라는 거야? 자기 보고 싶어 미치겠어. 방금 전까지 사납던 경숙의 목소리가 여린 상추잎처럼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이불깃을 뱅뱅 감아 돌리며 콧소리를 내는가 하면 제 허벅지를 만지면서는 심하게 앓는 고양이 소리를 냈다. 너 다 된 밥으로 개죽 쓰고 싶어 환장했냐? 손봐주다 재수없이 걸리면 콩밥인 거 몰라서 그래? 아무튼 이번 일 망치면 너하고는 끝장이야. 구워 삶든 훔치든 이번 주 안으로 해결해야 돼. 알았어? 대답할 새도 없이 전화가 끊어졌다. 씨발놈 딱딱거리긴. 혹시 그 사이 딴 년 생긴 거 아니야? 나랑 살림 차리기로 약속해놓고 딴 데서 봉 잡은 거 아니야? 그랬다간 그냥. 경숙은 이불을 들쓰고 한참을 뒤척여보지만 마음만 급할 뿐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다. 동진을 잡기 위해선 한시라도 빨리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최 씨의 고집이 말린 문어발보다 더 질기니 무슨 수를 써야 할지 심란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마루 끝에서 얼쩡거리던 빛이 사라진 때문일까. 최 씨는 순간 아찔한 현기증이 일면서 마룻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평생 허리 펼날 없이 고되게 살았지만 크게 아파서 몸져 누워본 적 없는 최 씨였다. 그 흔한 감기도 걸리지 않았고 그 나이쯤이면 거의 다 앓는다는 관절염이나 요실금 따위도 최 씨하고는 무관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벼락 맞을 소리지만 최 씨는 가끔 그런 무쇠 같은 몸뚱이를 준 하느님이 원망스러웠다. 그 많고 많은 복 중에 어찌 그런 복을 주었는지 무쇠 같은 몸뚱이로 한 일이라고는 땅을 파고 흙을 고르는 일뿐이었다. 사람의 몸이라면 그런 일만 하고 살지는 않을 것이었다. 감정이 있으니 사랑을 하고 정분을 나눠 새끼를 낳고 길렀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몸뚱이는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삽이나 곡괭이하고 다를 게 없었다. 그래도 최 씨는 팔자라는 말에 아무 소리 못하고 충실하게 도구나 연장으로서의 용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데 요즘 들어선 가끔씩 감전이라도 된 듯 찌르르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생각해보면 집을 나갔던 영감이 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부터였다. 50년을 넘게 부부로 살았다고는 하지만 최 씨가 영감의 콧김을 쏘여본 것은 10손가락 꼽을 정도도 안 되었다. 1년의 반은 농사일 나 몰라라 팽개치고 계집질에 투전판을 전전했으니 쓰러져 죽게 됐다는 소식에도 최 씨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그도 살 떨리게 하는 새끼 하나 낳아주지 못한 죄인이라 조강지쳐 버리지 않은 것만도 감지덕지 살아야 한다고 이를 악물고 산 세월이 서러워서라도 영감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최 씨는 헛간에 주렁주렁 매달았던 마늘 100점을 시세보다 3,000원이나 미치고 넘긴 돈을 챙겨들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한데 숨 넘어가는 영감 옆에 떡하니 경숙이 년이 버티고 있었다. 영감의 계집이야 한 달이 멀다고 바뀌었으니 눈 뒤집힐 일도 아니었지만 막상 저승문 앞에 선 위인이 그러고 있는 꼴을 보자니 복장이 뒤집혔다. 아무리 도처에 계집을 깔아놓았다 해도 마지막엔 제사밥 차려줄 인간이 누구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세상사 상전벽해인 줄 모르고 가랑이 마를 새 없이 세상 바람 쏘이고 다니더니 영감의 망가진 몰골을 보는 순간 최 씨는 미치고 팔아넘긴 마늘이 아까워 속이 다 벌렁거렸다. 눈 못 감고 버르적대는 영감의 눈을 쓸어내려야 하는데 돈 들어있는 고쟁이 속으로 들어간 손이 도무지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 시간이 없으니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세요. 의사의 재촉은 계속되고 영감의 손을 움켜쥔 경숙이녀는 죽기도 전에 지랄을 떨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누가 울고 누가 웃고 서 있어야 할지 의사가 묘한 눈길로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더러운 놈의 영감탱이. 최 씨는 끝내 고쟁이 속에서 손을 빼지 않았다. 눈동자가 가물가물 한쪽으로 쏠리던 영감은 최 씨의 욕설이 끝나기 무섭게 긴 낭떠러지로 떨어지듯 쿵 하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지탱하던 턱을 떨어뜨렸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최 씨는 순간 가슴을 후려맞은 듯 숨이 턱 막혔다. 마치 어쩔 수 없이 달고 다녔던 혹이 생각지도 않게 떨어져 나간 것처럼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흉한 자국 때문에 그만 못한 것도 같았다. 그러나 분명한 감정은 영감의 죽음이 눈물을 쏟을 만큼 슬프지 않다는 것이었다. 기르던 짐승을 처분할 때도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는데 최 씨는 굳기 시작하는 영감의 몸뚱이를 반듯한 자세로 돌려놓았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접촉이었다. 저승가설랑 그렇게 살지 마유. 최 씨는 시꺼먼 구리반지를 빼 영감의 새끼손가락에 슬며시 밀어넣고 돌아섰다. 까무러칠 듯이 울던 경숙이 장마 끝에 햇살처럼 반짝반짝한 얼굴로 최 씨의 팔짱을 낚아채며 따라 나섰다. 최 씨는 한동안 아래채 지붕 위로 우람하게 자라는 감나무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두전 뒤로 시집 온 지 2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자 최 씨의 시집살이는 하루하루가 매섭기 그지없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콩밭에서만 살았다. 서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 적마다 콩밭으로 달려갔다. 최 씨에게 콩밭은 삶의 피안이며 목적이었다. 구박과 멸시로부터 도망쳐 있을 수 있는 은둔처이며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어느 날 최 씨의 그런 고단한 삶을 눈치챈 친정어머니가 홍시 2개를 고쟁이 속에 감춰가지고 그녀를 찾아왔다. 그녀는 시집 식구들 눈이 무서워 굴뚝 뒤에 숨어서 친정어머니가 주고 간 홍시를 먹었다. 그 연시가 씨를 내려서 해마다 저렇게 탐스럽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감나무를 바라보자니 최 씨는 새삼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악착스럽게 살아온 것인지 허망한 생각만 들었다. 하찮은 씨알조차 흙과 섞이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저리도 무성하게 자라건만 자신은 감나무가 멀미하는 온유월 땡볕에조차 몸이 추워 웅크리고 살았다. 한 번도 파란 잎으로, 꽃으로, 열매로 빛을 향해 서 있어 보지 못했다. 늘 비어있는 자궁 때문이었다. 그 춥고 허전한 자궁 때문에 채 씨는 한평생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다. 고개 숙여 땅을 고르는 일만이 빈 자궁에 대한 허전함을 잊을 수 있게 만들었다. 요즘 들어 그 고단함의 일상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영감의 죽음으로 그동안 자신을 지탱하게 했던 형벌이 가벼워진 까닭이었다. 오히려 그 고통에서 해방된 기분이야 할 텐데 자꾸 무릎에 힘이 빠지며 감나무만 쳐다보게 되었다. 우세솥에 밥을 안 친 채 씨는 헛간으로 가 작년에 해놓은 삭정이 다발을 가져다 불을 지폈다. 요즘 세상에 아직도 아궁이에 불을 떼는 집이 있을까 싶지만 최 씨는 구들장을 덮이며 산 세월을 버릴 수가 없어 아래채에만 보일러를 들이고 위채는 예전 그대로 가끔씩 불을 뗐다. 바삭 마른 삭정이 가지는 불이 붙기 무섭게 활활 타들어갔다. 저기 높은 아파트 위로 치솟는 해보다 저녁 낮을 노을에 대롱거리는 홍시보다 더 붉고 고운 빛이 아궁이 가득 넘실거렸다. 최 씨는 아궁이 앞에 앉아 무섭게 타들어가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삼복더위에 뜨거운 아궁이 앞에 앉았는데도 그녀는 덥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늘 춥고 허전한 사타구니가 뜨뜻해지는 게 더없이 좋았다. 최 씨는 다리를 넓게 벌린 채 불가로 바싹 다가앉았다. 불꽃의 열기가 최 씨의 열린 자궁 속으로 뭉텅뭉텅 스며들었다. 자궁 속이 따뜻해지면서 뭉클뭉클한 핏덩이의 쏠림이 느껴졌고 새삼스레 죽은 영감에 대한 오래전 감정이 묘한 흥분과 함께 되살아났다. 최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는 신음소리를 냈다. 불꽃만큼이나 깊고 애틋한 감정의 유의가 마른 수수대 같은 최 씨의 몸을 감전시켰다. 허름한 배적삼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최 씨는 그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산통을 느끼는 듯 배를 쓸어내렸다. 금방이라도 애를 건져 올릴 듯 연신 자궁을 보듬으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우물거렸다. 함석 지붕을 달구는 땡볕 소리가 가끔씩 그 소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경숙은 문틈으로 새어드는 요상한 소리에 그만 잠이 깨고 말았다. 외딴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라고는 마당가 살구나무에 묶여있는 누렁이 소리와 뒷산의 까치 소리와 뜸부기, 꿩, 두꺼비 소리가 전부였다. 경숙은 처음 그놈의 소리들이 어찌나 음산하게 들리던지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다. 두꺼비란 놈은 아예 마루 밑장까지 기어들어와 온몸을 부풀리며 소리를 냈고 뜸부기와 꿩의 여운 없이 뚝뚝 끊어지는 소리는 누군가 뒤통수를 느닷없이 후려치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짐승의 소리가 아닌 귀신 곡하듯 흐느끼는 소리가 어렴풋이 경숙의 기청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귀는 고양이 발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크게 열렸다. 그 기이한 소리를 따라 살금살금 방 안에서 기어나온 경숙은 마루 끝에 자빠져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낯선 소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또 다른 날짐승이 집 안으로 기어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의 뒤를 따라 최 씨는 밭에 나가고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잽싸게 따라붙었다. 최 씨가 아궁이 앞에 앉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녀가 보는 최 씨는 늘 논 아니면 밭에 엎드려 있거나 마당 한 귀퉁이에 앉아 푸성기나 알곡 따위를 만지고 있었다. 가슴을 졸이며 토방을 거쳐 부엌으로 간 경숙은 시뻘건 아궁이 앞에 앉아있는 최 씨를 발견하고는 기가 차서 소리를 질렀다. 노인네가 이젠 별짓을 다 하네. 어머, 저 치마에 불 좀 봐. 그녀 말대로 시뻘건 불쏘시개가 최 씨의 치맛자락에 붙어 있었다. 자칫 경숙의 거동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최 씨는 아마 불덩이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경숙의 호들갑에 정신이 든 최 씨는 적이 민망한 듯 아궁이에서 튀어나온 불쏘시개만 나무랐다. 이놈의 삭정이 누구 태워 죽이려고 기어나왔디야? 최 씨는 튀어나온 불똥을 아궁이로 쓸어놓고는 치마를 툭툭 털며 일어섰다.
경숙은 밥 냄새 때문에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어쩌녁 채씨 몰래 먹은 막걸리가 문제였다. 간밤에 그녀는 밤늦도록 뒤척이다가 살그머니 부엌으로 빠져나와 찬장 깊숙이 감춰둔 막걸리를 한 대접이나 들이켰다. 물탄 양주와 소주에 길들여진 입맛이라 막걸리 정도는 그저 텁텁할 뿐이었지만 당장 목 축일 것이라곤 그것밖에 없었다. 그 때문인지 밥 냄새를 맡자 속이 울렁거리는 게 시큼한 막걸리가 다시 입으로 넘어올 것만 같았다. 왜 밥 냄새 맡으니까 뱃속에서 회가 요동을 치냐? 시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여. 밥 처먹을 생각은 허지도 마라. 최 씨의 반응은 지나칠 정도로 차갑고 매정했다. 마치 경숙의 손끝이 자신의 몸 어딘가에 붙어있기라도 한 듯 치맛자락을 탈탈 털어냈다. 어이구, 누가 밥 달래요? 그깟 짠지 나부랭이에 씹히지도 않는 보리밥. 먹고 싶지도 않아요. 최 씨는 경숙이 정색을 하며 입을 틀어막자 민망함에 심사가 뒤틀렸다. 내년은 안 먹고도 사는 재주가 있나 본디. 그럼 어디 새끼만 굶어봐라. 최 씨가 커다란 무쇠 솥뚜껑을 열어젖혔다. 아래채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는 거의 전시용이나 다름없었다. 시퍼런 가스불이 낯설기도 하지만 돈 주고 가스를 배달해 쓰기가 아까웠다. 센 불 탓인지 솥뚜껑을 열자 누룽지 냄새가 확 풍겼다. 이를 지켜보던 경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입을 틀어막고 부엌에서 도망쳤다. 막걸리라고 얕잡아 본 게 잘못이었다. 그보다 새 조각을 삼켜도 끄덕없던 위장이 탈이 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막걸리지만 소주나 양주하고 다를 게 없었다. 밥 냄새를 피해 생가로 도망친 경숙은 시뻘겋게 녹이 쓴 펌프에 매달렸다. 펌프 역시 채 씨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물건으로 고물장수가 몇 차례 팔라고 조르다가 포기한 것이었다. 마를 대로 마른 펌프는 쉽게 물을 퍼올리지 못했다. 경숙은 다시 물 한 바가지를 퍼넣고 펌프질을 계속했다. 시원한 물을 마시면 불편한 속이 가라앉을 듯 싶었다. 치맛자락을 돌돌 말아 가랑이 사이에 끼워넣고 낑낑거리며 펌프질하는 경숙을 채 씨가 아궁이 앞에 앉아 바라보았다. 사기 대접이 넘치도록 보리밥을 푼 채 씨는 어제나 다름없이 커다란 무짠지 하나를 들고 볼이 터져라 숟가락질을 했다. 밥그릇 주변으로 파리떼가 극성을 부렸지만 채 씨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생가만 주시했다. 특히 그녀의 통통한 허벅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시원찮은 앞니로 열심히 오물거렸다. 드디어 경숙이 몸을 실은 펌프가 연이어 밭은 기침 소리를 내더니 굵은 물줄기를 뿜어 올리기 시작했다. 잠깐, 최 씨의 숟가락 든 손이 허공에서 멈추더니 눈꺼풀이 바르르 떨렸다. 그러나 최 씨의 눈은 여전히 물방울을 매달아 더 부풀어 보이는 경숙의 속살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물을 본 경숙은 쏟아지는 물줄기에 허연 허벅지를 갖다 대고는 입을 크게 벌려 물을 받아먹었다. 차가운 물이 들어가자 메스꺼리던 속이 금세 진정되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생각 같아서는 발가벗고 찬물에 목욕이라도 하고 싶었다. 최 씨밖에 없으니 못할 것도 없지만 벌건 대낮에 하늘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알몸을 드러낸다는 것이 선뜻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경숙은 마음껏 옷을 걷어 올렸다. 치마는 아예 삼각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아랫도리는 거의 벗은 거나 다름없었다. 손바닥만한 팬티가 걸려있긴 하지만 그것도 하트 모양의 망사로 돼 있어 가렸다고 할 수도 없었다. 몸을 구부릴 적마다 경숙의 가슴이 요란스럽게 흔들렸다. 얼마 후 부엌에서 최 씨의 밥그릇 비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고양이 한 마리가 경숙의 발치로 나가 떨어졌다. 아까부터 최 씨의 발치에서 얼쩡거리던 고양이였다. 갑작스러운 고양이의 출현에 까무러질 듯 놀란 경숙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집안에 고양이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처럼 기겁하게 달려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또 그 고양이가 최 씨의 발길질로 자신한테 날아왔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뒤 허벅지 안쪽에서 흐르는 피를 닦고 나서야 경숙은 최 씨의 소행이란 사실을 알았다. 도대체 할머니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죽을 죄라도 졌어요? 몸을 팔았으니 몸값을 달라는 것뿐인데 뭐 잘못됐어요? 할머니 같은 농사꾼은 콩이나 쌀을 내다 팔고 나 같은 년은 팔 게 없으니 몸 팔아먹고 사는 게 당연하죠. 사기 처먹은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닌데 할머니가 무슨 권리로 이래요? 솔직히 영감이 죽지만 않았다면 이 집 재산 다 내 거라고요. 그리 안 된 거 다행인 줄 알고 어서 내 땅 팔아줘요. 이놈의 집구석에서 빨리 나갈 테니까. 이게 어디 사람 사는 집이에요? 민속촌도 이보다는 낫겠다. 경숙의 거침없는 말들이 최 씨의 심장을 후볐다. 고양이를 걷어찰 때만 해도 딱히 상처를 주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 잡으라는 쥐는 안중에도 없고 한여름에도 불기운만 찾아다니는 늑다리 고양이에 대한 짜증이 생가에서 팔팔하게 노는 경숙을 보는 순간 마른 콩깍지에 불 붙듯 확 옮겨간 것이었다. 고양이가 최 씨의 발길에 차이는 것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다. 쥐약을 3번이나 먹고도 살아남은 고양이는 늘 최 씨의 눈에 죽은 영감 다음으로 마땅찮은 존재였다. 쥐를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암놈이면서 한 번도 새끼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최 씨는 99살까지 살다 죽은 시어머니 구박이 떠오를 적마다 고양이를 여지없이 걷어차곤 했다. 그게 다 집안에서 권리를 주장할 명분이 서지 않는 최 씨의 자괴감 때문이었다. 따지고 보면 경숙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다. 집안의 대를 끊어놓고도 아직껏 버티고 살고 있었다.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견디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지난 시간이 새삼 덧없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자신을 그토록 구박하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없는데도 홀가분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상에 혼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최 씨는 급하게 넘긴 보리밥이 뱃속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것만 같았다. 시어머니가 죽고 영감도 죽어 이제는 그 서러운 소리도 끝났는가 싶었는데 아직 풋내도 가시지 않는 년한테 그런 소리를 또 듣고 보니 다시 억장이 무너졌다. 부뚜막에서 펄쩍 뛰어내린 최 씨는 오이지 같은 발에 걸려있던 고무신을 벗어 경숙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그려 이년아, 새끼 못 낳았으니 큰 소리칠 처지는 아니다만 그러는 내년은 무슨 권리로 지랄이냐? 산에 등쳐먹는 것도 기술이라고 큰 소리요? 자고로 물 좋아하는 것들은 물에 빠져 죽고 술 좋아하는 것들은 술독에 빠져 죽는다고. 내 보기에 내년은 사내한테 치여 죽을 것이다. 어이구, 듣다 별소리를 다 듣네. 아무리 사내가 크기로 그 밑에 깔려 죽는 행복한 년이 또 어디 있을까? 이제껏 살았지만 그런 소리 또 처음이네. 아무리 술만 따랐기로 평생 땅만 파먹고 산 나보다 더 무식하니 마당에 개가 다 없겠다 이년아. 타담한 삭정이 가지 하나를 집어든 최 씨는 이쑤시개 좋을 정도로 몇 번이고 잘라냈다. 불에 댄 나뭇가지는 억센 손끝이 닿기가 무섭게 똑똑 잘도 부러졌다. 뾰족한 장가지가 아니더라도 최 씨의 숭숭 뚫린 잇몸을 파고들기는 충분했다. 이라고 해봐야 뿌리만 남은 어금니 2개와 송곳니 하나, 나머지 앞니 3개 중 하나는 반쪽이 떨어져 나가 늘 시큰거렸다. 그나마 밥을 먹게 해주는 이 2개도 언제부턴가 빈 빨랫줄을 걸치고 있는 바지랑대 마냥 흔들흔들 중심이 없었다. 재작년 서울서 왔다는 백가라는 영감한테 야매로라도 일을 해놓을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쌀 5가마니가 아깝기도 했지만 멀쩡한 일을 뽑아야 한다기에 더러 겁이 나서 그만두었다. 아무리 찰 옥수수 같은 틀니를 해놓아도 썩은 제2 하나만 할까 싶었다. 나중에야 어찌되었든 근질거리는 잇몸을 마음껏 쑤시고 난 최 씨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최 씨는 아직도 생가에 털퍼덕 주저앉아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경숙을 짐짓 무시한 채 뒷산 콩밭을 향해 쪽문을 가로질렀다. 최 씨가 나간 쪽문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비릿한 것이 멀리 해안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그 냄새는 유독 쪽문으로만 들어왔다.
몸이 젖은 경숙은 싸늘한 한기를 느꼈다. 오한이 일며 벌컥벌컥 들이켰던 샘물이 다시 올라올 듯이 속이 울렁거렸다. 젖은 몸을 털며 일어선 그녀는 마루로 향하던 중 끝내 구역질을 시작했다. 참으려 했지만 비릿한 냄새를 맡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경숙은 허리를 굽히기 무섭게 정신없이 토했다. 평생 마셔온 술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만 같았다. 목구멍이 뻑뻑할 정도로 토하고 나서야 그녀는 허옇게 질린 얼굴로 방에 들어갔다. 그녀는 가만히 누워 뭔가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 경숙의 시선을 붙든 건 벽장 옆에 붙어있는 달력이었다. 붉은 고추 그림이 큼직하게 그려진 씨앗가게 달력은 아직 4월인 채 파리똥만 잔뜩 매달고 있었다. 달력을 보며 열심히 숫자를 짚어가던 경숙의 눈동자가 어느 순간 반짝거렸다. 경숙은 이제야 자기 몸에 일어났던 조금 전의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응원군을 얻은 기분이었고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다. 경숙은 불이 나게 전화기를 들었다. 동진 씨, 아무래도 나 임신한 것 같은데. 너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예상치 못한 동진의 신경질에 경숙은 잠깐 할 말을 잊었다.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당신도 날 닮은 애 낳고 싶다며. 씨발,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해? 그리고 누구신 줄 알고 애를 낳아? 너 그 족같은 영감하고 잤잖아, 쌍년아. 그의 평소 말투가 워낙 그런지라 경숙은 싸우려 덤비지 않았다. 그가 성질을 부리는 까닭은 아마 카사노바에서 술 손님하고 한판 붙은 끝이든지 아니면 왕언니와 아가씨들 관리 문제로 말다툼을 했기 때문일 거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토록 심한 말을 할 리 없었다. 그녀는 그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을 위로했다. 그 거친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동진의 뒷소리가 자꾸만 귀에 거슬렸다. 이번 일의 반은 그가 계획한 것이었다. 물론 그녀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순전히 그가 원했기 때문이었고 그하고 미래를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겠다는 사전에 든든한 약속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영감하고의 잠자리를 들먹이다니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기분이 나빴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번에도 그는 경숙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며칠 사이 부쩍 더 그런 느낌이었다. 업소에 있는 아가씨들한테 하듯 경숙한테도 거침없이 욕지거리를 하는 것이었다. 경숙은 슬금슬금 고개를 쳐드는 불안감을 도저히 떨치기 어려웠다. 그의 멀끔한 허우대를 탐하는 여자들이 카사노바의 한둘이 아니었다. 능력이 어찌되었든 겉멋에 혹하는 여자들이고 보니 별짓을 다해서 동진을 유혹하려 들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그만 눈만 높아졌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은 계집 덕분에 놀고 먹을 수 있나 하는 궁리만 했다. 경숙이 자리를 비운 사이 어쩌면 그 불안해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을지도 몰랐다. 그는 경숙이 택한 마지막 남자였다. 그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안심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잠시 안산에 다녀와야만 했다. 3,000평이 넘는 콩밭은 채 씨가 시집와서 개간한 것으로 그녀의 서름과 외로움으로 빚어진 땅이었다. 최 씨는 콩밭을 바라볼 적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잡목을 잘라내고 돌을 고를 때만 해도 10대의 풋풋한 청춘이었다. 그러나 100여 일항으로 되는 콩밭으로 변한 지금은 칠순을 넘긴 노인이었다. 최 씨는 시원스레 일렁거리는 콩밭을 바라보며 크게 숨을 쉬었다.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뛰어오르던 콩밭인데 이젠 가쁘게 숨을 고르며 올라가야만 했다. 나이 탓도 있었지만 갈수록 우거지는 잡목숲에 길을 내며 오르자니 힘이 들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무를 땔감으로 쓰지 않았다. 기름 보일러와 가스가 나무를 대신했다.
경숙의 말처럼 아직도 군부를 떼며 사는 집은 민속촌이나 다름없는 최 씨네 뿐이었다. 최 씨는 그것도 아까워 한겨울에도 냉골에서 잠자기 일쑤였다. 최 씨의 안타까움은 그저 더 이상 우거진 숲을 개간할 힘이 없다는 것이었다. 콩밭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최 씨는 헐렁해진 머리수건을 풀어 다시 메고는 출렁이는 콩밭으로 들어갔다. 경숙은 하루 사이 까칠한 몰골로 변해 있었고 몸을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지쳐 있었다. 안산에 가서 받은 충격 때문이었다. 설마 하면서 찾아간 카사노바에서 경숙은 그만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소식을 전해 듣고 말았다. 동진이 다른 계집애하고 카사노바를 뜬 것이었다. 며칠 전부터 그의 태도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것은 경숙의 일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러기는 했지만 그거야 원치 않으면 병원에 가서 지우면 될 일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서방이라 생각하고 근심 반 기대 반으로 갔는데 일이 그렇게 된 걸 알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 애매한 마담만 붙들고 한바탕 길길이 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 약한 놈은 강한 놈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 아닌 진리가 똑바로 보이는 것이었다. 도망친 연놈 잡아다 족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보단 차라리 더 독한 오기로 사는 게 복수하는 길이라 믿고 경숙은 체녀받듯 카사노바를 낳았다. 같이 달아난 그 계집애가 동진한테 쓴 미끼는 서울의 어느 전철역 근처에 있는 단란주점 운영권이었다. 꿈에서조차 하고 싶어 하던 사장자리였으니 동진 처지에 웬 떡이냐 했을 것이었다. 최 씨를 찾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경숙은 씩씩거리며 산에 올랐다. 집 근처 텃밭에도 나오지 않던 그녀가 산까지 오른 데는 나름대로 큰 뜻이 있었다. 최 씨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산 전체가 콩밭이라 온 산을 다 뒤져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최 씨가 분명 콩밭에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 믿음을 준 사람은 이제껏 최 씨뿐이었다. 경숙은 높은 산에 오른 듯 가슴이 벅찼다. 할머니! 저기 일한 끝쯤에서 최 씨의 흰 머리수건이 슬쩍 솟아올랐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우리 영감님 밭이에요? 그녀는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최 씨를 대했다. 아주 간 줄 알았더만 기껏 밭 구경이나 하려고 다시 돌아왔냐? 그녀의 응석 어린 소리에도 최 씨는 전혀 마음을 풀지 않았다. 오히려 슬쩍 사라졌다 돌아온 것을 더 수상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도 다른 계집들하고 다를 게 없었다. 지금껏 찾아온 영감의 계집들 중 경숙이 가장 끈질기긴 하지만 그도 머지않아 포기하고 돌아갈 게 뻔했다. 영감 앞세우고 쳐들어와 쌀가마니 콩가마니를 퍼내던 년들한테 시달리고 산 최 씨 입장에서 경숙이 하는 양은 꼴도 아니었다. 최 씨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녀 때문에 잠시 놀릴 해와 호미자루였다. 아무리 해가 길어도 평생 잡지 못한 영감 발목처럼 붙들어 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왜 구경만 해요? 나도 이젠 이 콩밭까지 걸리 있다고요? 경숙은 벼락 같은 최 씨의 태도에 다시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 저도 아니길 바랬는데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 임신이래요. 영감님 애가 틀림없다고요. 콩밭 안으로 몸을 숙이려던 최 씨는 경숙의 맹랑한 소리에 저절로 허리가 펴졌다. 죽일년, 이젠 아주 별 수작을 다 부리는구나. 믿지 않겠지만 할아버지의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 순간 경숙은 뱃속의 아이가 진정 영감의 애라고 믿었다. 철석같이 믿고 싶었다. 그 믿음만이 자신을 살리고 최 씨의 마음을 열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너 시방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인연이 어디서 공갈이여? 더 이상 참지 못한 최 씨의 손이 번쩍 올라갔다. 달고 달아서 은빛 강체가 희번덕이는 호미 끝이 당장이라도 경숙의 어깨를 내리칠 것만 같았다. 나도 할아버지 씨라는 건 믿기 싫지만 사실이 그런 거 어떡해요. 공연히 동네 창피 당하지 말고 얼른 결정해요.
경숙은 호미 끝에 찍히더라도 이번만큼은 양보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이를 지우듯 낳든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었다. 최 씨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아이를 무기로 싸운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었다. 영감탱이 그러고 다닌 게 어디 하루 이틀인 줄 아냐? 아주 방송을 혀고 다녀라. 경숙의 말이 설사 사실일지라도 최 씨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니, 그녀의 말이 거짓이고 진실이고는 중요치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걸 빌미로 그녀가 땅을 욕심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평생 밖으로만 돌다 죽은 영감을 대신해 읽어놓은 땅을 떼어달라니 그거 목숨을 내놓으라는 소리였다. 죽은 영감이 살아나 호령을 한다고 해도 영감의 10계집이 한꺼번에 다 몰려온다고 해도 절대로 땅만은 내줄 수 없었다. 한참 동안 경숙을 째려보던 최 씨가 입을 열었다. 좋아. 그렇다면 너 나랑 내기하자. 너는 여기서 저기까지 500평을 매라. 나는 2000평을 맬 테니. 해 지기 전까지 네가 먼저 끝내면 영감이 했다는 미친 소리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먼저 끝내면 넌 찍소리 말고 내 집서 당장 나가여 혀. 워치기. 헐래 말래. 최 씨의 제안은 뜻밖이었다. 더구나 자신보다 1500평이나 많은 콩밭을 매겠다니 한번 붙어볼 만한 게임 아닌가. 게다가 상대는 아무리 밭에서 굳은 몸이라지만 70이 넘은 노인이었다. 단련되었기로 말하면 경숙이 또한 뒤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창 때 하루 저녁에 서너 명의 남자도 끄떡없었다. 불보듯 뻔한 승부였다. 그녀는 최 씨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한테 어떤 명분을 주고자 그런 제안을 한다고 생각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도 아니고. 좋아요. 약속이나 꼭 지켜요. 나중에 딴소리하면 안 돼요. 경숙은 최 씨한테 거듭 약속을 확인받았다. 그러고는 난생 처음 잡아보는 호미를 흔들며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최 씨는 벌써 콩밭 저쪽으로 사라졌다.